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순이라고 해요. 올해로 72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아직 밤 공기가 남아있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40년 동안 늘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남편 강재훈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죠. 순이, 아침이 가장 중요해. 일찍 일어나야지. 그 말이 제 하루의 리듬이 되었고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습관만은 남아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관절이 삐걱거렸어요. 72살의 몸은 자는 동안에도 굳어버리니까요. 손을 펼치고 쥐는 동작을 반복해 피를 돌렸습니다. 40년 동안 음식을 만져온 손가락엔 굳은 살이 단단히 자리 잡았고 고추기름 양념 냄새는 장갑을 껴도 스며들곤 했죠. 이 손이 곧 제 인생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오래된 냉장고가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분식집에서 쓰던 걸 가져와 10년째 더 쓰고 있는 제 생활의 일부였죠. 떡, 어묵, 야채를 꺼내고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따로 움직이는 기분이었어요. 밥솥은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밥을 지어줬고 따뜻한 물 한 컵이 제 아침을 완성했죠. 새벽 6시 반. 영업 시작까지 아직도 1시간 반이 남았지만 이미 분식집 준비는 한창이었습니다. 떡볶이 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40년 손맛은 저절로 재료의 양을 맞췄어요. 오전이 지나면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학교 앞이라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았죠. 할머니 떡볶이 한 그릇. 김밥이요. 우동 2개요. 저는 계산기 없이도 가격이 머릿속에 척척 떠올랐어요. 손은 분주했고 입은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오후 종이 울리는 순간 저는 단 한 명의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손녀 박민지. 14살, 제 하루의 중심 같은 아이. 민지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문을 열며 말합니다. 할머니, 우동 한 그릇.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의 피로를 쓸어갔어요. 민지에게 맞춘 온도, 민지가 좋아하는 양으로 우동을 내줬죠.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괜찮았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상의 대화. 그게 저에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가면서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 14살의 차가운 손이 제 따뜻한 손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전부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감정은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민지의 작은 손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손, 왜 이렇게 따뜻해? 어렸을 때 하던 말도 생각났죠. 다음 날 새벽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 45분, 8시 10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우동 국물만 준비해두고 창밖을 봤지만 민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8시 45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상담사 박지영 선생님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민지가 집에 갔나요? 아니요, 오늘 못 봤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오늘 종례에도 없었어요. 기록을 보니 오전까지는 학교에 있었는데 점심 이후 행방이 파악이 안 됩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출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낌새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아무도 민지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손이 떨려 계산대를 꽉 잡았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늦은 밤이니 혹시 집에 돌아오면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리 곳곳을 헤매며 외쳤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어디 있니? 하지만 민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호야, 민지가 학교에 안 왔다고 해. 아들의 목소리가 단숨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잠시 뒤 아들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집에 와 있대. 지금 자고 있대.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럼 왜 학교엔 안 갔대? 잘 모르겠어.
내일 엄마가 직접 물어봐. 다음 날도 민지는 늦게 왔습니다.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눌린 듯 어둡고 말이 없고.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우동 한 그릇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민지가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상담사 박지영 선생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한 시간에 연락드려요. 그런데 민지에게 학교에서 조금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가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는 걸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학교 상담실. 나는 그곳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박지영 상담사가, 그리고 옆 창가에는 내 손녀 박민지가 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텅 빈 하늘을.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건 아침 일찍이었어요. 할머니, 민지를 직접 봐주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아침 손님들이 막 들어오는 시간이었지만 망설임이 없었어요. 임시 휴점이라는 메모만 붙여두고 바로 학교로 왔습니다. 상담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어요. 내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에 흐린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때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가 요즘 학교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민지의 얼굴을 봤어요. 어제 오후에도 느꼈던 그 어둡고 눌린 기운이 다시 보였어요.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질문에 상담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지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꽝 하고 내려앉혔어요. 따돌림이요? 내가 되묻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따돌림 수준을 넘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상담사는 잠시 민지를 보다가 나를 다시 바라봤어요. 민지가 직접 말해줄 수 있을까? 상담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떨림을 봤어요. 민지야. 내가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손을 내밀자 민지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 너무 차가웠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를 괴롭혀요.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에 박혔어요. 어떻게 괴롭혀? 내가 묻자 민지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조그맣게 들썩였어요. 잠시 후 민지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혼자 밥 먹으라고 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리고 지우래요. 제가 괜찮은 척하라고. 나는 민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언제부터 그랬어? 내 시선은 상담사로 향했어요. 약 한 달 전부터 같아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괴롭혔는데 최근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체 접촉이라는 말이 다시 내 마음을 덮쳤어요. 나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팔 좀 보여줘. 민지는 망설였어요. 할머니. 괜찮아. 보여줘. 민지는 천천히 긴 팔을 걷어 올렸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팔 전체에 퍼진 멍. 긁힌 자국들. 벗겨진 피부. 아이의 얇은 팔이 온통 다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상처 위로 손을 조심스레 올렸어요. 마치 부서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상담사를 향해 물었어요. 주동자는 이수진이라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아이예요. 그리고 5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명. 5명의 아이들이 우리 민지 한 명에게.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내 목소리에서 화가 섞여 나왔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께 보고했고 조사 중이라고. 조사 중이요? 내가 다시 말했어요. 민지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요? 상담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수진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변호사예요. 그 말이 돌덩이처럼 내 가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보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지야, 우리 가자. 내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학교에 더 있을 필요 없어. 할머니가 있어. 학교를 나설 때 햇빛은 환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민지에게 밥을 먹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난 밥 먹어. 내 몸이 먼저야. 나는 민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줬어요. 민지는 밥을 먹다가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 넌 미안해할 게 없어. 나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피해자야.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학교 폭력 신고, 법적 절차, 보호 지원. 72살의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두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교감실을 찾아갔어요. 우리 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민지의 팔을 보여주었어요. 교감은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에 교감은 서류를 꺼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꽉꽉 눌러 적었어요. 이름, 날짜, 가해자, 증상, 상황. 한 글자 한 글자에 내 분노와 두려움이 담겼어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 순간 오래 묵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분노, 무력감, 그리고 싸워야 한다는 결심. 일주일, 2주일. 그러는 동안 학교 폭력은 계속됐어요. 민지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할머니 학교 가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순이 할머니, 교무실로 와주세요. 교무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 학교 이사장, 백범수라고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박민지 학생 사건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의 눈빛, 말투, 태도.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주 오래전 어떤 따뜻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거의 눈물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눈에서 50년 전에 어떤 기억을 아주 잠깐 본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학교에 나타난 지 3일이 지났어요. 백범수 이사장.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상황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나 학교 안 가고 싶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럼에도 나는 민지를 학교에 보냈어요. 이사장 선생님이 계시잖아. 오늘은 괜찮을 거야. 그 말이 민지에게 하는 말인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가게에 돌아와 기다렸어요. 손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딴 데 있었어요. 며칠 가게를 닫았던 탓인지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계산대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후 2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지영 상담사였어요. 할머니, 이사장님이 조사 결과 정리를 거의 끝냈대요. 내일 할머니와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조사 결과요? 말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다음 날 나는 학교 이사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자꾸만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가 50년 전 누군가와 자꾸 겹쳐 보이는지. 정확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문을 노크했어요.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백범수 이사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았어요. 할머니 오셨네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사장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박민지 학생이 겪은 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학대에 가까워요. 그럼 이수진이는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폭력을 행사한 게 명확해요. 다른 4명의 학생들도 가담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확고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이걸 해결할 생각이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도 의문이 남았어요.
근데 왜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교감이나 담임이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그냥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학교에 신뢰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 말이 완전히 이유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참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내가 물었어요. 내일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공식적인 면담이 열립니다. 저도 참석할 거예요. 의사, 변호사 그 부모들도요? 예. 그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공식 학교폭력 사건이니까요.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참을 수 없이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백범수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장님 예전엔 어디 계셨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가 내 가슴을 흔들었어요.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엔요?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되물었어요. 왜 그러시죠? 제가 어디서 본 사람인가요?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떨리는 손만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할머니? 그가 다시 부르자 나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 눈에 비친 건 50년 전 내가 알고 있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눈빛. 내 첫사랑. 백범수. 내가 혹시 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할머니, 일단 내일 면담이 먼저예요. 저는 이 사건을 무마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나를 문까지 배웅했어요. 박민지 학생 잘 챙겨주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겁니다. 그의 손등이 잠깐 보였어요. 그 손마저도 내가 아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겨우 그 말을 했어요. 학교를 나오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믿기 어려웠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분식집으로 돌아와 계산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열었어요.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 젊은 시절의 백범수. 나는 사진 속 얼굴을 오래 보았어요. 정말 맞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50년 만에 정말. 오후 4시 민지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뭔가 달라졌어. 이수진이는 안 왔고 다른 아이들도 나한테 말을 못 걸었어. 그건 좋은 변화야. 내가 말했어요. 넌 강한 아이니까. 민지가 우동을 먹는 동안에도 나는 자꾸만 휴대폰 속 옛 사진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했어요. 밤이 되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백범수 이사장. 뉴스 기사 중 그의 사진과 양력이 있었어요. 30년간 교육청 근무. 아내 안영숙. 그리고 10년 전 별세라는 문장. 그 문장을 보자 내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어요. 10년 전 남편 강재훈이 떠난 그 해. 그 시기를 겹쳐보다가 나는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도? 다음날 오전 공식 학부모 면담이 열렸어요.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가의 학생들의 부모들, 교감, 담임, 그리고 백범수 이사장. 이사장이 말했어요. 이 사건은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피해 학생의 상처, 진술, CCTV 증거까지 모두 확보돼 있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가 정확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1시간 반의 회의 끝에 가의 학생들 전원 정학, 부모들의 공식 사과, 학교의 지속관리 약속. 결과는 분명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이사장을 불렀어요.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가 나를 보며 멈췄어요. 그 눈빛이 또 내 가슴을 흔들었어요. 당신 정말로 백범수 맞아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예전에 그가 부드럽게 말을 막았어요. 할머니, 지금은 박민지 학생이 더 중요해요.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요. 학교를 나오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 한쪽이 무겁고 한쪽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오후 4시 민지가 왔어요.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이 들어온 얼굴. 할머니, 나 이제 학교에 다시 가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따뜻하게 찼어요. 민지를 꼭 안았어요. 그래. 잘했어. 넌 정말 강해. 밤이 되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남편 우리 민지 이제 괜찮아졌어. 그리고 당신이 떠난 그 해 다른 사람도 큰 사랑을 잃었나 봐. 그때 문득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오후 2시. 백범수 이사장이 들어왔어요. 손님처럼 메뉴판을 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주문할 수 있나요? 나는 글을 봤어요. 50년 전에 그 남자. 세월을 건너 여기 온 그 얼굴. 뭐 드릴까요? 내가 물었어요. 그가 잠시 웃으며 말했어요. 김밥 한 줄하고 우동 한 그릇? 순간 내 손이 떨렸어요. 그 조합은 그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메뉴였어요. 50년 전 내가 자주 해주던 바로 그것. 그 이후로 이사장은 매일 오후 2시 정해진 시간처럼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려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에는 익숙함이 생겼어요. 마치 약속된 자리로 오는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나는 그를 유심히 보았어요. 그의 얼굴, 손짓, 걸음걸이.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뒤틀리고 있던 50년의 과거를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혹시나 내가 빠뜨린 게 있었을까 싶어서. 백범수. 그 이름이 내 입술에 오래 걸렸어요. 한때 내 가슴에 깊게 새겨졌던 이름. 하지만 세월이 너무 흘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같은 것. 나는 밤마다 휴대폰으로 기사를 뒤졌어요. 그의 양력, 경력, 가족사. 그러다 아내 별세 10년이라는 문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 떠난 그 해. 우리 둘이 같은 시간에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다음 날 오후 그 남자는 또 왔어요. 문이 열릴 때 들리는 바람 소리까지 익숙해져 버린 상태였어요. 나는 그를 계산대가 아닌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냈던 손님에게 하는 자연스러운 몸짓처럼. 주방으로 들어가 우동 국물을 끓이는데 손이 떨렸어요. 뜨거운 증기가 손등을 스치자 마치 50년 전 주방의 공기 냄새가 다시 피어나는 듯 했어요. 면을 담고 국물을 붓고 팔을 얹고 내 손이 기억하는 정확한 순서대로 그에게 가장 자주 해주던 그 맛 그대로 우동을 테이블에 놓자 그는 한 입 뜨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는 맛이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듯 가슴에 닿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맛, 그때의 공기, 그때의 나까지.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마지막 확인처럼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정말 백범수예요?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에 5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늙은 얼굴 아래에서 내가 기억하던 그 청년의 눈이 숨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앉았어요. 테이블 너머가 아닌 바로 눈앞에. 제 이름이 백범수 맞습니다. 그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50년 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떤 사실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 강순이었습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오래된 금이 갑자기 부서지듯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내 손을 천천히 잡았어요. 70대의 손. 주름이 깊고 마디가 굽은 손. 그러나 손끝은 따뜻했고 오래전 내 손을 잡던 그대로였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이름. 50년 만에 다시 맞잡은 손. 그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떠난 뒤 혼자가 된 10년. 일에 매달려 살았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고이지 않고 흘러나가기만 했다는 이야기. 나는 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떠난 해. 그 뒤로 혼자서 분식집을 지켜온 시간들. 소녀 민지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따뜻함을 쏟아부어왔다는 일상들. 둘의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었어요.
다른 길을 걸었지만 비슷한 상처와 계절을 지나왔어요. 밖은 어느새 어두워졌어요. 그는 오후 2시에 왔지만 5시가 넘어서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분식집의 형광등 아래서 조용히 우동 그릇을 바라보며 오래 잃어버렸던 시간을 곱씹는 듯 했어요. 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그가 잡고 있는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이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세월에 깎인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그가 나간 뒤 나는 계산대에 앉아 내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50년을 돌아 나온 온기. 밤이 깊어지자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하늘나라에 있을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봤어? 우리가 한번 흘려보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말을 마치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게 꿈인지 기적인지 혹은 세월이 만들어낸 마지막 선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확한 시각에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그가 들어왔어요. 전날과 같은 걸음, 같은 기척. 할머니 계세요? 그의 목소리가 분식집 안에 스며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마주 앉았어요. 72살의 나, 73살의 그. 50년이 흘렀지만 마치 반납되지 않은 계절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어요. 백범수는 변함없이 오후 2시마다 분식집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정해진 약속처럼 찾아왔어요. 분식집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민지가 다시 학교에 잘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학교 폭력 사건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가해 학생들이 정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의 어깨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할머니, 이제 학교 가도 괜찮아. 아무도 안 괴롭혀. 그 아이가 환하게 말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민지를 꼭 안았어요. 그래, 잘했어. 넌 정말 강한 아이야.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백범수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처음에 손님이 아닌 이제는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으로. 오늘은 뭐 드실래요? 내가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미소로 말했어요. 우동. 그리고 오늘은 할머니 마음대로. 그날은 닭강정까지 내주었어요. 그가 참 좋아하던 맛이었거든요. 그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맛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동 국물을 끓일 때마다 나는 자꾸만 웃음이 나왔어요. 72살이 이렇게 웃는 날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는 계속 왔어요. 겨울이 봄이 되고 봄이 여름이 되어도 변함없이 오후 2시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어요. 오늘은 분식집 말고 다른 데로 가볼까요? 다른데? 그 말이 낯설면서도 희한하게 설렜어요. 우리는 가게를 잠시 닫고 학교 옆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강순이.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로. 이게 가끔 꿈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 여기 있잖아. 그는 내 손을 천천히 잡았어요. 50년 전에 한 번 놓았던 그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때도 이 손을 놓기 싫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땐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지.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어요. 해가 기울 때까지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의자도 정리해주고 불도 꺼주었어요. 어느새 가게 일손처럼 곁에 있었죠. 내일도 올게요. 그가 말했다면 나는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응. 언제든.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어도 그는 계속 왔어요. 어느 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데이트할래요? 나는 소리내서 웃었어요. 72살 데이트가 어때서요?
그가 웃으며 되받아쳤어요. 이 나이에 하는 데이트가 더 특별한 거죠. 우리는 영화도 보고 함께 시장도 보고 함께 길도 걸었어요. 누가 보면 오래된 부부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가 처음 가게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우리 다시 만난 지 1년이네요. 그의 눈빛이 50년 전 그 청년의 눈빛과 완전히 겹쳐졌어요. 상자를 열자 낡아 있지만 정성스러운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50년 전에 주고 싶던 반지예요. 그가 말했어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자 딱 맞았어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젠 우리가 함께였으면 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우리 같이 가요. 남은 시간 천천히. 민지가 분식집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둘의 손을 보더니 금방 눈치챘어요. 할머니 연애하세요? 그 아이의 환한 미소에 나는 얼굴을 붉혔어요. 어머, 그럴 수도. 민지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껴안았어요. 둘 다 행복해야 해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손녀 할머니, 그리고 50년 만에 돌아온 그 사람. 어느새 그는 내 집 거실에서 잠들기 시작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였어요. 새벽 5시.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깼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이젠 옆방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참 따뜻했어요. 아침밥을 차리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72살에도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구나. 오전 햇빛이 분식집에 들어올 때 그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밥 됐어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준비됐어요. 어서 와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한 자리였어요.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50년 뒤에 나를 기억해줘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어떻게 잊어? 50년이 지나도 난 기억했어. 햇빛이 창으로 흘러들어 작은 분식집을 비췄어요. 학교 앞 변함없이 서 있는 가게.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72세의 나. 73세의 그 남자. 그리고 다시 시작된 우리의 시간. 오늘도 우동? 그가 묻자 나는 웃었어요. 응, 우동. 그리고 당신이 있으면 뭐든 좋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요. 마음에 여운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더욱 인간미 있고 가슴을 울리는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동실화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